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코노클립입니다. 오늘은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440포인트 급등하면서 8,000선을 되찾은 이야기. 6월 물가가 3.2%까지 치솟으면서 여러분 지갑이 얼마나 더 얇아졌는지, 그리고 일본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까지 세 가지 뉴스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코스피가 무려 5.76% 급등하면서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440.25포인트가 오른 8,018.34로 마감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면요. 하루에 5% 이상 오르는 건 정말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급등이 있기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일에 코스피가 5% 넘게 폭락하면서 7,600선까지 무너졌던 거예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투매가 쏟아졌죠. 그야말로 패닉셀링, 공포에 의한 투매 장세가 펼쳐진 거예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작된 반도체 투매 폭풍이 우리 증시까지 강타한 건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과잉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도체 고점론이 퍼졌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수십조를 쏟아부었는데 과연 이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긴축 우려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반도체주가 동반 급락한 겁니다.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7% 넘게 빠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고요. 그 충격파가 시차를 두고 우리 시장에도 전해진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3일 반등에서 누가 주도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4조 4,59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반등을 이끌었어요. 금융투자사가 3조 665억 원, 투신이 1조 405억 원을 사들였고요. 사모펀드와 보험도 각각 1,363억 원, 1,01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2조 1,916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2조 3,101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전날 공포에 질려서 다들 물건을 헐값에 내다 팔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 가격이면 싸네 하면서 장바구니 가득 담아간 거랑 비슷한 거죠. 흔히 말하는 공포에 살아라는 격언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사이드카라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요.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차가 나와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면 잠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3일 매수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1%, 오른 1292.54포인트였고, 프로그램 매매 거래 규모가 1,836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는 이번이 16번째였는데요. 매도 사이드카까지 합치면 올해 총 31번이나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31번이요. 반년 만에 31번. 이 횟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 26번을 이미 넘어섰다는 점에서요. 올해 시장 변동성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08년이면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었던 때거든요. 그때보다 사이드카가 더 많이 터지고 있다는 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거죠.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30.2원 하락한 1,525.6원에 마감했는데요. 환율이 내린다는 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요. 위험자산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신호였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1.69포인트, 0.19%, 오른 868.41에 마감했는데요. 대형 반도체주가 몰려있는 유가증권 시장으로 수급이 쏠리면서요. 코스닥은 장중 약세를 보이다가 막판에 겨우 상승 전환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와 증권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단기 낙폭 과대 인식에 급등했고요. 전날 7% 넘게 빠졌던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10% 넘게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증권주는 증시 거래 대금이 크게 늘어난 걸 보면서요. 앞으로도 거래가 활발하겠다는 기대와 저가 매수세가 맞물리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강세를 보였던 엔터, 소프트웨어, 전력기기 등 일부 업종은요. 돈이 반도체 쪽으로 몰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요. 직접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체감이 크겠지만요.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영향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재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비중이 커진 종목을 일부 팔고 다른 종목을 담는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급격한 변동이 반복되면 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받으실 연금 액수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거죠. 주식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요. 시장에서는 코스피 7월 예상 범위를 7,700에서 9,40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7,700에서 9,400이면 범위가 1,700포인트나 되는 건데요. 그만큼 전문가들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가 있지만요. 고금리와 물가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요.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언제든 50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세라는 거예요. 특히 올해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금융위기 때를 이미 넘어선 만큼요. 급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했어요.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한 건데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올해 초만 해도 2%대 초반이었거든요. 수치를 좀 따라가 볼게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요. 1월과 2월이 2.0%였습니다. 3월에 2.2%로 살짝 올랐고요. 4월에 2.6%로 확 뛰더니요. 5월에 드디어 3.1%로 3%대를 이제 넘었어요. 그리고 6월에 3.2%까지 올라온 겁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99였는데요. 이 상승폭은 30개월 만에, 그러니까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2023년 12월에 3.2%를 기록한 이후 처음인 거죠. 자, 물가를 올린 주범이 뭐냐면요. 단연 석유류입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무려 24.7%나 급등했어요. 이건 3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원달러 환율까지 높아서 기름값이 크게 올랐던 건데요. 교통부문이 11.1% 올랐다는 건 바로 이 기름값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볼게요. 석유류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기여한 게 0.93%포인트예요. 전체 3.2% 중에 거의 3분의 1이 기름값 때문에 올라간 거란 뜻이죠.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널찍 들 때 체감하시는 그 부담이요. 통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석유류 하나가 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름은 단순히 자동차 연료만이 아니거든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 때도, 택배 배송할 때도, 난방할 때도 다 기름이 들어가니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거의 모든 물건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다른 품목도 볼게요. 공업 제품이 4.4% 올라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요. 특히 컴퓨터 관련 제품 가격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컴퓨터 부품 값도 올라간 거예요. 농축수산물은 3.2%, 서비스는 2.6%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보면 소비자물 가지수가 0.1% 상승했는데요. 서비스는 하락했지만 공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이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구조입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4%나 올랐어요. 통계상 물가보다 실제로 장 보러 갔을 때 느끼는 부담이 더 크다는 거죠. 근원 물가라고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고 본 물가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2.5%를 기록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2.4%였고요. 근원 물가가 2%대 중반이라는 건요. 기름값이나 농산물 같은 일시적 요인을 빼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비율을 하나 들어볼게요. 물가라는 게 마치 천개 같은 거예요. 정상천이 36.5도라면요. 3%대 물가는 38도 좀 넘는 미열 상태인 거죠. 완전히 고열은 아니지만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고요. 방치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인 겁니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물가가 3.2%라는 건 여러분이 100만 원어치 소비를 하면요. 작년에 비해 3만 2천 원을 더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 가구라면요. 작년보다 매달 거의 10만 원을 더 내고 있는 셈이죠. 특히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물류업 종사자분들은 기름값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고요. 자영업자분들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들고 계실 거예요. 전망을 보면 국제유가 추이와 환율이 관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500원대에 있고요. 환율이 높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름값만이 아니라 수입 원자재 전반에 영향을 주거든요.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요.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요.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리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요. 공공요금 인상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요. 2%대로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일본 이야기인데요.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2.81%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1996년 10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2.81%가 그렇게 높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본은 거의 30년 가까이 제로금리 내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대인 것과 비교하면 절대적인 수치는 낮아 보이지만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되거든요. 마치 남극의 기온이 영하 40도에서 영하 10도로 올라간 것과 비슷해요. 다른 곳에서 보면 여전히 추운 건데 남극 기준으로는 폭염인 거죠. 왜 이렇게 올랐냐면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이끄는 현 정권의 적극 재정 기조예요. 다카이치 정권이 최근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 기본 방침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호네부토 방침이라고 부르는 이 문서에서요.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재정 건전화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렸어요. 시장에서는 이걸 보고요. 이 정부는 돈을 더 많이 쓸 생각이구나. 그러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구나 하고 해석한 거예요. 국채가 더 많이 풀린다는 건 채권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요.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둘째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 인상은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른바 비하인드, 더 커브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물가 상승 속도를 금리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마련한 호네부토 방침 초안에서요. 일본은행의 경제와 물가, 금융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융정책 운용을 요구했는데요. 이게 사실상 금리 인상에 신중하라는 메시지로 읽히면서 시장 불안을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의 실질 가치가 물가에 잠식당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미리 매도하는 거죠. 더 긴 만기의 30년물 국채금리는 아예 사상 최고치인 4.2%를 찍기도 했고요. 재무성이 실시한 10년물 국채 입찰도 부진한 결과를 기록하면서요. 전 만기 국채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장기금리 상승을 두고요. 다카이치 정권의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노선이 시장의 경고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여기에다 엔화 가치도 플라자 합의 이후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국채 금리는 오르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요. 일본 금융시장이 이중으로 압박받는 상황인 거죠. 플라자 합의라는 게 뭐냐면요. 1985년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 이 5나라가요. 뉴욕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그때 이후로 엔화가 가장 약해졌다는 건요. 그만큼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 중 하나거든요.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해놓은 돈이 어마어마한데요. 자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해외 자산을 팔고 일본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인데요. 다만 이번에는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요. 대규모 청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또 하나,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50%가 넘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 부담이 수조엔씩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하면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자율까지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카드 빚이 1,0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이자율이 2% 올라가면 연간 20만 원을 더 내야 하잖아요. 일본은 그 규모가 날아다니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적극 재정으로 돈을 더 쓰겠다면서 금리까지 오르니까요.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는요. 일본 금리 상승이 아시아 채권 시장 전반에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한국 국채 금리도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엔화 약세가 지속되면 우리 수출 기업에도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 도요타가 엔저 덕분에 해외에서 차를 더 싸게 팔 수 있게 되면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현대차나 기아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불리해질 수 있는 거죠. 전자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엔저가 좋은 소식이 되겠죠.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함께 지켜봐야 할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뉴스를 정리해보면요. 코스피 급등락과 물가 상승, 그리고 일본 국채 금리까지. 세 뉴스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키워드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한국 증시는 금융위기급 변동성 속에서 하루 만에 400포인트 넘게 오르내리고 있고요. 물가는 2%대에서 3%대로 빠르게 올라왔고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30년 만에 금리 급등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요.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요. 시장 참여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요. 큰 그림을 보면서 차분하게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코노클립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